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네, 5월 29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여당은 정권 안정론을, 야당은 정권 견제론을 내세우며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86 용퇴론과 팬덤 정치를 둘러싼 논란에 거세게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젯밤 만나 갈등을 매듭짓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임시 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홍은 재차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소상공인 보상, 이 소급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던 여야 간 코로나 추경안 협상이 조금 전 전격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자, 여야는 오늘 저녁 7시 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폐막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은 감독상을, 배우 송강호는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 2개 부분을 석권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먼저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어제 발생한 산불 소식입니다. 조금 전 이 주불이 진화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불이 난 지 약 23시간 만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상희 기자, 현재 산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산불은 어제 낮 12시 경북 울진군 금남면 행곡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 대응 단계 3단계, 산불 국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산불 진화 헬기 40여 대와 대원 1,500명이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인 오전 11시 40분, 산림당국은 주불을 잡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서 초속 10m의 바람과 돌풍이 예상돼 잔불 정리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데요. 사찰 대웅전과 자동차 정비소 건물 등 9동이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민가 보호를 위해 방화선 구축을 완료하고 진화대원을 배치했습니다. 어제 4개 마을의 주민 44명이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집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공사장에서 용적 작업을 하다 불씨가 튀어 산불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장해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이틀간 금요일, 토요일이었죠. 지난 이틀간 사전투표 있었습니다. 제8회 이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역대 최고 이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20.62%로 최종 합계가 됐습니다. 자, 구자웅 차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재보궐선거, 이 사전투표율이 보면은 지난보다 20.14%였는데 지난. 네네. 지금 보면은 한 조금 더 이제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야 정도 없었죠. 그렇죠. 여야에서는 어떤 셈법이 좀 있을까요? 누구한테 더 유리하다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습니까?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말 그대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렇게 치열한 선거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지지층을 많이 투표장으로 모셔와야 자신들의 어떤 이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더군다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이제 2달 조금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살아나느냐, 힘을 받느냐, 아니면 제동이 걸리느냐, 이것을 가르는 분수령이기 때문에 여당 지지층은 여당 지지층대로 뭐 투표장에 많이 가신 것 같고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선 패배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완패하게 되면 야당으로서 조립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위기의식이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과거에 비해서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재보궐선거도 몇 곳에서 같이 치러졌죠. 이 또한 사전투표율이 21.76%로 집계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영향이 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도 영향을 준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선거랑 같이 치러지지 않을 때 따로 치러지게 된다면 또 네. 그 각종 유권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네. 근데 또 따로 뭐 보궐선거에만 가서 투표를 하시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재보궐선거도 더 많은 관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지역이죠. 계양을과 그다음에 분당갑 지역입니다. 네. 지난번 대선에 출마하셨던 그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앞으로 그 거물급 그 어떤 정치인들의 정치 행보라든지 정치 생명이 더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야 지도부는 이렇게 격전지 사수에 나섰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 6일 지방선거 본투표일 전에 있는 마지막 주말이기 때문에요. 이 표심 잡기에 정말 혈안인데, 단장님, 지금 보면은 여당에서는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일정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세 곳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죠. 서울과 인천, 경기도인데 이 중에서 두 곳을 이기게 되면 전체 선거 승리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그동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서울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제하에 인천을 일단 완벽하게 사수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박빙 지역인 경기도까지도 석권하게 된다면 다른 전국 선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네. 수도권을 수복했다는 상징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 지형으로 봐도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포진해 있고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총선이나 차기 대선을 바라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석권하는 것이 그 밑바닥 조직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총력을 결집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출전한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 역시나 초박빙 구도로 접어들었거든요. 만약 이곳에서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게 된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게 되면서 일약 윤영선 후보가 스타가 되는 것도 스타가 되는 것이지만 그야말로 민주당의 남은 국정 동력이 완전히 꺾이게 될 겁니다. 이게 국정 동력이라기보다는 국정 발목 잡는 동력이 꺾이게 되겠죠. 이 내분 상태에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지막 지도부가 대부분의 유세를 수도권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번에 인천 계양 대첩이라고 부르던데 이 누가 승자가 될지 정말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네. 대첩이라는 단어는 네. 우리가 한산도 대첩도 그렇고 명량 대첩 뭐 이런 거는요. 약자가 강자를 잡을 때 대첩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어떤 전쟁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은 이제 텃밭, 호남과 제주도에서 좀 승기를 잡고 서해벨트를 따라서 이제 공략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막판에 세운 것 같아요, 차장님. 네, 일단 이제 가장 지금까지 우세를 보이는 곳이 광주, 전남북, 제주도 이렇게 이제 이 서남 쪽에서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여세를 몰아서 충남, 충북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까지 이 서쪽 벨트를 좀 강화하겠다. 그쪽에서 이 승부를 보겠다라는 이 전략이 좀 보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제 충남을 찾았고요. 그 박지원 그 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인천 지역을 찾았는데 이제 이런 지역을 찾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열세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열세를 만회해서 조금 박빙 승부를 승리로 좀 이끌겠다 이런 지도부의 판단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이 3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잖아요. 3일간의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유권자분들께서는 지금 많이 마음들을 정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그 3일 만에 갑자기 지지하던 후보를 뭐 바꾼다 이런 급변한 변화보다는 결국에는 여야가 할 것 없이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얼만큼 모셔와서 이제 결국 투표를 해서 투표율을 올리느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최근 고전을 하면서 악재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내홍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시적이나마 좀 봉합을 하고 좀 국민들 앞에서 좀 극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막판 변수로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선거에서 방금 여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죠. 인천 계양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영선 후보가 맞붙고 있는데 이제 예상과 달리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다라는 점이 사람들의 이목을 더 끄는 것 같아요, 차장님.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대선 주자이고 그리고 한 번도 국회의원 당선을 못했던 게 무명의 후보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지낸 이재명 후보가 넉넉하게 앞서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는데 실제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발표되는 이 선거 관련된 재보선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한 10%포인트 두 자릿수로 앞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한 자릿수로 좁혀졌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 윤영선 후보가 앞선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것으로 지금 초점이 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지역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이제 조금 잊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투표를 27일, 28일 이틀간 하셨고 그리고 6월 1일 개항을 그 유권자들께서 투표장에 나가신 분들이 이제 전체 당락을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는 이제 하나의 여론을 살펴볼 수 있는 이제 참고 지표였다라면 실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27일, 28일 사전투표를 한 인천 개항을 유권자 그리고 6월 1일 투표장에 나가실 개항을 유권자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당락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투표율 누가 더 그 지지를 많이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당락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후보가 꺼낸 공약 하나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핵심 공약은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강서 대개발입니다. 계양은 왜 발전하지 못하는가? 서울에 접해 있고 교통의 요지이고 너른 땅에 아직도 개발되지 않는 토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개발 욕구도 정말로 높습니다. 저는 김포공항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김포공항 이전하자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가능한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약이냐?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에서 뭐 이렇게 진행해야 될 내용 좀 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요, 물론 그 공항을 이전한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두지 않고 그 이전해서 그럼 그곳에 무엇을 할 것이냐가 사실은 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공항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제 서울 서부권 그리고 인천 계양이나 김포 그 경기 김포 지역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항 때문에 그동안 개발에서 많이 소외가 돼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을 이전을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더 잘 살게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 때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대선에도 이런 얘기들이 이제 물밑에서 나왔다가 고민들이 많았다가 결국에는 뭐 공약으로 되냐 안 되냐 말들도 많았을 만큼 네. 이 담론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고 그리고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 구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계양을 지역의 어떤 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라 이제 대선 후보급 왜 어떤 공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인데요. 사실 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좀 어떤 위치보다는 대선 또 후보급의 그렇죠. 거물급 대선 후보, 정치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물급 정치인이고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대선에서도 0.73으로 패배한 그런 또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 같은 후보이기 때문에 그 후보가 어쨌든 이런 공약을 내세운다면 또 당 내에서 정책위원회나 이런 데서 또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가 뭐 보궐선거에서 내놓을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다만 이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그 지역을 개발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공약이 또 논란이 되는 게요. 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해저 터널이 기본적 전제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저 터널의 당사자 측인 저희도의 반대가 있다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이 포인트를 공략해서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후보와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는 김포공항을 폐항하고 서울 시민들이 청주와 원주공항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의 공약의 부적절성을 우리 당에서 비판하니 민주당은 뜬금없이 국민의힘이 공약을 가지고 국민 갈라치기를 한다고 비판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3-4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표를 구하는 민주당이 하는 것이 바로 갈라치기이고 당이 콩가루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네, 지금 뭐 당이 콩가루가 되었다라는 증거라고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야심차게 제안한 공약이 이제 당내의 다른 목소리를 불러오면서 국민의힘에는 비판의 포인트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콩가루가 된 것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3개월 사이에 콩가루가 됐어요. 3개월 전에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 강서의 자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선 때는. 그런데 대선 패배하고 3개월 만에 본인이 강서의 자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던 김포공항을 이제는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그러면 자택에서 안 나오시고 김포공항 없애는 그런 논의만 하신 건지 어떤 수기와 고민 과정 끝에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고작 3개월 만에 공항을 발전시키겠다가 갑자기 없애는 걸로 선회한 건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온 오영훈 후보나 민주당 제주도당 같은 경우도 네. 이거는 제주도민들에게 전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아주 약간의 지역별 이견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 직전 대선 후보의 공약이 다른 지역 도지사 후보에게 이렇게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제가 방송하면서 7, 8년 동안 처음 보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강남 주민들은 청주공항, 강동 주민들은 그러면 원주공항 가라고 하는데 강북사는 저는 이제 어느 공항 가야 되는지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 이전에 전제 조건으로 단 게 너무 많아요. KTX 해저터널 뚫어서 제주까지 2시간 만에 가게 하겠다. 이거 전부 다 미래의 이야기인데 이걸 지금 이제 임기 2년의 재보궐선거의 공약으로 들고 나올 만한 것인지 여러모로 지금 민주당이 판세가 안 좋고 각이 안 사다 보니까 뭐라도 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지 이런 공약이 자꾸 남발되는 풍토 자체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내에서 일부 이견을 좀 보이자 민주당의 당론은 뭐냐,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 이전을 두고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칭야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송인이 사회를 봐도 좋으니 토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돌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 조금 더 알려지면 저희가 메인 뉴스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지금요 투표 관련해서 투표 많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전에 나왔던 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잘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여론조사 통계 다 틀립니다. 지방선거 투표율 50% 중반인데 많이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투표하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이번 지방선거 함께 확실하게 투표해 주시겠지요? 차장님, 네. 뭐 아까도 지금까지 나왔던 사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은 참고 지표로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진짜 여론조사 다 틀릴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 얘기를 한 시점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 얘기하기 직전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경쟁자였던 윤영선 후보가 좀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는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투표장에 많이 가서 투표를 많이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들을 향해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좀 표명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또 얼마 전에는 전화조사 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얘기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법은 아전 인수의 아주 끝판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신봉하듯이 얘기를 하고요.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면 그걸 애써 폄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민심의 흐름이 누가 좀 더 유리하구나. 그러면 내가 가서 투표를 하면 이걸 뒤집을 수 있겠구나. 이게 유권자들로 하여금 어떤 투표장에 가게 하는 동인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론조사 결과와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 보면 굳이 나 하나쯤 투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대세에 큰 영향이 있을까? 그래서 약간 좀 그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곧 당락에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직전에 대선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낙승을 거둘 거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지만 네. 실제 투표함을 열어서 개표를 해보니까 0.73%로 상당히 좀 근소한 표차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론조사 격차가 굉장히 커 보이는 지역도 있고 후보들 격차가 커 보이는 지역도 있지만 막상 투표가 끝나서 개표를 해보면 여론조사보다는 상당히 갭이 좁혀져 있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반대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투표장에 나가는 투표한 유권자의 표심이 결국 당락을 가르는 것이지 여론조사가 그대로 당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이제 많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게 여론조사 응답해달라 혹은 지지 호소 이렇게 하는 뭐 문자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와요. 사실 이런 게 좋은 면에서는 홍보에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너무 과하면 오히려 이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많이 와요, 요즘에. 네, 아, 그럼요. 저 주위에서 그런 호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진짜 선거철은 선거철인가 보다. 선거 안 할 때는 한 번도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연락도 없다가 선거철만 되면 꼭 찾아와서 손잡고 인사하고 문자가 너무 많이 온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정치권들이 좀 각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야 정치인 모두의 책임인 것 같아요. 너무 여야 정치인들 간에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쟁이 이제는 좀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요. 너무 심각한 네거티브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갈라치기들도 많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그 지지하시는 지지 세력들도 그 정치인들을 보고 같이 극단의 혐오를 하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정치권들이 이제는 각성을 하고 좀 서로 간에 잘하기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잘하기 경쟁도 하면 분명히 국민들이 이제 선거철에 이런 연락이 오는 것도 예전만큼은 좀 기분이 안 나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치권 보기도 싫다, TV 틀어도 너무 싸움만 한다 이런 모습들 중에 이런 문자들이 계속 오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더 이상 뭐 스팸 문자 같은 느낌밖에 들지 않거든요. 이제 앞으로 더욱 잘하기 경쟁을 해서 선거철이 정말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 되고 축제가 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좀 풍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이나 이렇게 오는 거는 저 서울 살고 있으니까 그 전화 받는 거나 이런 건 좋은데 다른 지역 번호로 전화가 많이 와서 굉장히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법을 좀 개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때 전국적으로 이 전화를 많이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투표를 독려하는 ARS는 지역 상관없이 유권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지금 풀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국적으로 지방에 뭐 교육감 출마한 사람, 지방 의원, 뭐 이렇게 자치단체장 이렇게 출마한 사람까지도 다 전국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투표 독려 그 전화를 좀 돌렸는데요. 이런 점은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네.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 해당 유권자에게만 보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피로도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횟수를 좀 제한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정말 최대의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입니다. 지금 경기지사 후보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뛰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들쭉날쭉합니다. 단장님, 이 경기 판세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동아일보가 의뢰했던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신뢰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여기가 개인적인 의견. 채널A니까요. 네. 채널A니까 당연히 동아일보 조사를 좀 더 신뢰하는 게 맞겠죠. 이 조사를 기반으로 보면 김은혜 후보가 따라잡다가 역전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여전히 오차범위 박빙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만큼은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승리를 100% 자신하지 못하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변수가 저는 무소속 강영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한 3에서 5%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실제 득표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유권자들에게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의당이 사실 내가 평소 정의당 지지하지만 왠지 사표가 될 것 같아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막상 찍어주는 효과
효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에서는 강용석 후보를 응답한 분들이 이런 초박빙 구도에서 그래도 보수인 김은혜 후보를 찍어줘야겠다라고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되어서 표심이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변수. 그러니까 뭐 인위적인 사태가 없더라도 이 자연적 사표 방지 심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뭐 내일과 화요일 이틀 정도의 마지막 선거전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는 큰 실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별다른 변수는 없다고 봐야 돼요. 마지막까지 얼마나 더 많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고 역시나 세대별 투표별도 이번 결과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강용석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뭐 10% 이상만 나오게 되면 득표율을 하게 되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표심이 어떻게 그 향배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분당에 나온 이 후보가 김은혜 의원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 유세하는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사람 한 사람이 인천 계양으로 도망을 쳐서 제가 인천 계양으로 가야 됩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뭐 대선 후보급 이 후보까지 나서서 굉장히 돕고 있는 이런 모습, 거기가 뭐 또 도망이라는 어떤 이런 얘기까지 지적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저희 동네 그러니까 이제 분당갑에서 도망친 한 주민, 뭐 이재명 후보를 뭐 저격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런 발언이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했을 때는 크게 울림이 있거나 소구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뭐 국민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도 완주하겠다는 그 결심을 결국에는 거둬들이고 결국엔 또 철수를 해서 단일화를 일주일 남겨두지도 않고 단일화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일화 이후에도 그 단일화 조건으로 나왔다라는 뭐 공동정부라든지 행정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이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그런 다당제의 소신도 다 버리시고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셔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왔고 그리고 그 전에 본인의 이제 지역구였던 노원도 버리시고 대장동이 있다고 한다고 뭐 말씀을 하시면서 분당갑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행보로 봤을 때 적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하실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저 울림이나 저 얘기 자체가 국민들께는 별로 그 큰 감흥이 없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번 그 재보선에서 가장 여유 있게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이제 지금 박빙의 승부로 쫓기듯이 지금 선거를 하다 보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폭 넓은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출마한 분당 그 갑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 계양을까지 찾아가서 그 윤영선 후보를 지금 지지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신이 어떤 그 재보선에서 국회에 재입성을 하게 되고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을 도전할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번 이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정말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 전해드렸고요. 본투표일에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선거가 코앞인데요. 여야 정치권은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자중질환으로 다음 주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비대위원장 자리를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혁신이 어려운데 혁신위원장 자리 맡는다고 해서 해달라고 해도 저는 안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망가진 경제정책의 주역이었습니다. 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왜 계속해서 기용하려고 하는 건지 자, 뭐 여야 내홍, 자중질환. 여야가 선거 코앞인데 자중질환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박지원 위원장이 쏘아올린 86 용태론 그리고 팬덤 정치에 대한 어떤 지적 이런 것으로 굉장히 내홍을 겪었는데요. 그 논란의 시초부터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거의 완수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대중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팬덤 정치 때문에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팬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자, 이렇게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동안 윤호중 위원장부터 해서 당내 일부 의원들에게 또 서로 이제 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한테는 얘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냐,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원팀 맞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젯밤이죠. 어젯밤 늦게 비공개 회의, 비공개 이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어서 좀 갈등을 봉합하자. 그리고 윤호중 위원장과 박지원 위원장이 좀 대국민 사과 형식의 이것을 대변인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갈등이 봉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각에서는 선거 앞두고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 처음 얘기를 꺼냈던 것,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성하고 쇄신해야 된다, 국민 앞에 겸허히 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누구도 이론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 비대위원장으로서 윤호중 위원장도 마찬가지의 생각 갖고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그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얘기했던 586 용태론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조금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선거 직전에 꺼내든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맞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조금 당내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586 용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바로 해결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선거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제 민주당 내부의 정치 개혁의 어떤 숙제이고 담론이거든요. 이제 이 네. 부분은 이제 뭐 앞으로 남아있을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다음 총선까지 그 기간을 두고 정치 개혁 이슈로 또 가장 또 우리가 예민하지만 또 어렵지만 또 숙제로 받아들이고 더 해소해야 되는 문제들인 것인데,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좀 당내에서 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논의가 좀 튀어나오다 보니까 네. 약간 당내에서는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쇄신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그 박지원 위원장의 생각 자체에는 윤호중 위원장도 같이 의견을 일치하시기 때문에 어제 이제 봉합이 나온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봉합이 사실 뭐 절대적이고 마지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봉합을 기초로 해서 선거 이후에는 더 많은 논의를 이제 띄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보면은 어제 이제 고현진 대변인이 얘기를 할 때 좀 뒷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정작에 문제가 된 거는 586 용태론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두 사람이 봉합을 했느냐, 그리고 팬덤 정치 이 지적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의견을 모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방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가 며칠 앞둔 이 상황에서 빠르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뭐 크게 봤을 때는 그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의견들, 그러니까 뭐 반성하고 쇄신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나머지 방법론들, 586의 용태론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뭐 팬덤 정치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과제로 이제 선거 이후로 좀 미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임시적인 봉합이다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은 선거를 앞두고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빨리 봉합할 수 있는 거 봉합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또 우리가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정말 치열하고 또 냉정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후로 좀 미룬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어제 간담회 이제 이재명 위원장은 오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제 확인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3자 회동을 제안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윤호중 위원장, 이재명 위원장, 박지원 위원장 이렇게 3명이 모이는 회동을 하자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 네. 어쨌든 그것은 불발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 뒤에 이재명 위원장이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해설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이유가요. 이번 만약에 지방선거 결과가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처럼 민주당에게 상당히 좀 그 패배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면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질 가능성이 크냐면 이번 그 지방선거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본인은 또 경기도를 떠나서 인천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시장 선거, 그 경기도지사 선거, 이거에 대한
이 책임을 이재명 후보가 피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박지원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윤호중 위원장과의 갈등 이제 이런 그 당내 내홍이 드러나다 보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가 만약에 민주당이 패하더라도 네. 이재명 책임론보다는 박지원 책임론 또는 비대위 책임론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말씀 자체는 굉장히 옳은 말씀이었지만 선거라는 그 전국 선거를 앞두고 굳이 그 얘기를 했어야 될까? 그래서 지도부 간의 어떤 갈증을 표면화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임론의 코너에 몰려 있는 이재명 그 후보, 이재명 위원장을 오히려 비대위가 이 내홍을 일으킴으로써 책임론을 좀 돌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박지원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윤호중 위원장과의 갈등 혹시 그 뒤에 이재명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 이재명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위원장, 이재명 후보는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어떤 인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 답변을 듣고 나니까 엄정화의 노래가 떠오른다. 몰라 알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일선에 나와 있는 책임자라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또 앞뒤 전후 맥락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내부의 선거의 기획이나 어떤 선거의 집행이나 당무나 이런 건 전혀 제가 내용도 모르고 실질적인 내부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단장님 보면은 뭐 진중권 전 교수도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선거 국면에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리고 수습을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맡는데 왜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넘기는 모양새를 보이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무책임하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매우 순화된 표현인 것 같고요. 비겁하다라고 하는 게 적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고 직전까지 대선 후보로서 지금의 민주당을 쥐락펴락하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들 앞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대위가 구성되는데도 이재명 후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됐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더구나 이재명 후보의 전화를 직접 받고 공동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본인이 또 언론에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 자신이 선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당내 불안한 논란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할 책임이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 거죠. 일개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라 이 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이자 직전 대선 후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인데 지금 책임 회피의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사석에서 또는 방송 대기실에서 만나는 소위 친문 진영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매우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번 지선 패배의 책임을 이재명 후보가 지지 않고 일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또 일부는 당내 586 운동권 세력들에게 돌려서 결국에는 인천이나 경기도지사가 패배하고 자신이 개항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해도 기어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그러한 레드카펫을 깔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다라고 친문 의원들이 당내에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방선거 지고 비대위가 해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8월 전대 출마 자격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붙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걸 정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내부는 지방선거 이후에 오히려 더 깊어질 것입니다. 자, 지금 장해찬 단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진중권 교수가 무책임하다 얘기했지만 장해찬 단장님은 뭐 비겁하다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또 그리고 친문 의원들이 뭔가 좀 반발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의 어떤 발언들의 이재명 배후설도 사실 그냥 하나의 설일 뿐입니다. 뭐 어떤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뒤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실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뭐 박지원 위원장에게 뭔가 지시할 수 있거나 이런 사실 그 어떤 체계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군요. 박지원 위원장이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그 이재명 캠프에 있었고 그때 이제 뭔가 이대녀들을 대표하는 그런 주자였던.
기조였던 것도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박지원 그 공동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인 것이지 이재명 후보가 뭔가 박지원 위원장이 뭔가 지시하고 뒤에서 뭔가 조작할 수 있거나 이런 정황이 있거나 그런 체계 자체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 처음에 국민적인 호소문을 발표했을 때 처음 나온 일성이 그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런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에 대해서 동감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확대 해석을 금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박지원 위원장의 586 용태론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당내에 이제 있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네. 그 기본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는 식으로 이제 힘을 실어줬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책임하다 이런 평가보다는 일단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지금 선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당내 그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비대위 내부에서의 지도부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만약에 또 공식적으로 뭔가 입장을 내서 뭔가 또 해결해 보려고 했다면 그거 나름대로 또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분란이 더 커졌을 거기 때문에 지금의 내용을 한 발 뒤에서 좀 사실 살펴보는 것이 맞는 것이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어떤 전략적인 수일 수도 있겠군요. 네. 네. 네, 민주당에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에 관련된 갈등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요, 당정 갈등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자리를 놓고 잡음이 좀 빚어졌는데요. 저희가 관련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그분은 원래 훌륭한 그런 경험을 가졌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이제 검증 과정이 끝나고 인사권자가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분은 문재인 정부의 망가진 경제정책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새로운 정부에서 또다시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네, 자 이제 당정 갈등 얘기 목소리 모아서 들어봤고요.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에 이제 윤종원 은행장이 자리를 고사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비판들이 계속 나와요, 차장님. 네.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책임 총리 어디 갔냐, 한덕수 총리 식물총리 됐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성명, 이런 논평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책임 총리제가 이번 이 당정 갈등 속에서 조금은 무뎌졌다, 금이 갔다 이런 비판 나오는 거 사실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는 조금 뭐랄까요, 총리로서의 그 권위가 좀 손상이 됐죠. 자신을 도와서 함께 내각을 총괄해야 되는 이제 국무조정실장을 자신의 뜻대로 임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용산으로 옮겨서 대통령실이 바뀌었지만 그 권력은 여전히 뭐 대통령과 가까운 그 이 여의도로 오히려 옮겨가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대가 이제 관철이 된 모양새이기 때문에 총리로서는 상당히 좀 이제 그 총리 역할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이제 다르게 볼 측면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총리라 하더라도 당정청을 이제 조율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지 작업을 통해서 협의를 했더라면 이제 이런 그 불상사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책임 총리라 하더라도 모든 인사 재량권을 다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사를 좀 더 매끄럽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양쪽 시각이 있기 때문에 책임 총리는 뭐 훼손된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한덕수 총리가 이제 후임을 어떻게 결정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총리로서의 어떤 역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근데 지금 보면은 권성동 이 원내대표의 어떤 위치, 이 여권 내에서 그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윤핵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소위 이번에도 첫 당정 어떻게 보면 대결 양상이었는데 윤핵관이 결국은 책임 총리를 이겼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람 대 사람의 파워게임 구도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요. 결국 정치라는 건 누가 더 합당한 명분을 갖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수석으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탈원정 정책 등등을 수정하지 않고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책임자가 바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입니다. 저도 이 자진 사퇴 의사 이전까지는 매우 강도 높게 방송에서 비판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인사가 마무리된 시점이라 더 막 세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건 아무리 살펴봐도 이 한덕수 총리가 고집할 만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진 철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죠. 만약
이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주도한 인사가 아니라 누가 봐도 훌륭한 또 중립적인 인사인데 이 당에서 반대했다면 아무리 당의 파워가 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쉽게 관철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합당한 명분의 싸움에서 당이 제기한 비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심 대통령실에서도 인선을 강행하지 않고 이 한덕수 총리나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뒀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요. 지금은 민주당에서 책임 총리제 어디 갔냐라고 비판을 합니다만 만약 임명이 강행됐으면 거봐라 소득주도 성장 나쁜 거 아니었다고 민주당이 논평을 냈겠죠. 그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게는 훨씬 더 큰 타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책임 총리제라 하더라도 모든 인사에 대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그거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 정당 당대표나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해야만 건강한 당정 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 과거처럼 이 여의도가 청와대 거수기 뭐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순서에서는 민주당의 내홍 임시 봉합하고요. 당정 갈등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추경안을 두고 이 지금 소상공인 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을 보였는데요, 여야가. 조금 전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요. 차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정부에서는 지금 추경안을 이렇게 36조 규모로 편성을 해서 지금 국회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바로 집행이 가능하게끔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이번 그 추경안에는 소급 적용분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네. 소급 적용까지 포함을 해서 이 추경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이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옮겨가 보시면 대선 전까지 상황에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추경을 편성해서 빨리 소상공인과 이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부가 마련한 이 추경안대로 오늘 이 본회의가 통과될 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넘기면은 이 추경안이 그 통과되는 시점이 굉장히 늦춰질 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반기 이 국회 국회의장. 지도부의 네. 이 임기가 오늘 만료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국회의장 또는 이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기 전까지는 본회의를 진행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오늘 여야 합의로 추경안 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약간 재밌는 내용이 지금 보면은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영수회담, 그러니까 지금 개념으로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좀 담판을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우선 추경안 통과하면 만날 용의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통과가 되면 네. 어떻게 이 원내 야당의 어떤 지도부와의 이런 회담, 대통령과의 회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대통령실이 통 크게 여야 지도부를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로 초청을 해서 아마 이 국회의장단 초청해서 뭐 만찬을 하듯이 아마 여야 지도부도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초청을 해서 이 뭐 차담회도 하고 또 시간이 된다라면 이 오찬 또는 만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보이는 어떤 행보를 보면 상당히 좀 실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의 경우에도 만약에 추경안이 통과되기 전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만약에 추경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그건 말 그대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모든 협상을 대통령과 직접 하려고 하는 야당 지도부를 상대해야 되는 이런 그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뻔했는데 네. 다행히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추경안이 먼저 그 통과가 되고 이후에 대통령실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어떤 그 협치를 이어간다라면 좋은 선례를 남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추경안 통과와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영수회담, 지도부 면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 2달 정도 민주당 지도부 공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게 과연 성사될지는 정치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대단히 높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뭐 네. 정치 전망이죠. 정치 전망으로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봐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가운데 조만간에 단장님 봉하마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와요. 뭐 일정 관련해서 권양숙 여사 측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어느 정도 물밑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공개됐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성사 직전의 단계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영부인 외교, 이제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대통령 배우자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분들을 만나서 또 조언도 듣고 또 환담을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어떤 협치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동선 자체가 실시간으로 공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추후에 공개되는 방식 정도는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대선이 워낙 또 박빙의 승부였고 이후에도 바로 선거가 있으면서 여야 진영 간의 상처가 앙금이 지금 봉합되지 않고 있는데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행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보면은 사진들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단장님께서 좀 내용을 알고 계실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보니까 그 주마다 큰 좀 이렇게 언론에서 다룰 만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첫 주에는 신발을 사러 갔고 두 번째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아마 이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들과 함께 방문한 사진이 공개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주목할 만한 게 대통령실 앞 이 잔디밭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정장을 입고 철퍼덕 앉아 있어요. 반려견들과 네. 함께. 이제 저 자리부터 해서 뒤쪽이 이제 미군 기지 반환이 빨리 이뤄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공원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모습을 사실은 상상해 볼 수 있는 한 장면이고 또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격이 없이 잔디밭에 뭐 방석이나 돗자리 하나 안 깔고 앉는 것도 그동안은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광경이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면모, 소탈한 면모 등이 보여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이 대통령 집무실 안에도 반려견 두 마리가 함께 가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써니와 마리인 것 같거든요.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 중에서는 막내 라인에 속하는 친구들인데 저희가 이제 선거할 때 윤석열 대통령 사진 찍을 때 표정이 잘 안 풀어지면 전속 사진 기사님이 항상 써니라고 부르면 항상 웃으셨어요. 그만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이제 막내 반려견들이기 때문에 주말을 맞이해서 대통령실에 방문해서 좀 뭐라 할까요? 사진도 찍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모습 보여주는 그런 모습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양산으로 내려가서 사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뭐 시위하시는 분들 소음이 상당하다라고 해요. 이제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SNS 계정을 좀 신설을 해서 관련한 불만 사항을 좀 전달했다가 삭제한 일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 유튜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집회를 하시면서 이제 고성과 또 뭐 욕설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불편함을 또 호소하시기도 했고 사실 그 일반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이 많은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시다고 해요. 사실 이게 여야 정치 진영을 떠나서 과연 좀 평화로웠던 저 마을에 이제 나이 많으신 그 노인분들이 계시는 그 마을 어르신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그런 집회가 계속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유감인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딸도 이제 본인의 이제 트위터에다 글을 올렸다 이제 삭제하긴 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이제 참담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자식으로서 내가 이제 지키겠다 뭐 이런 이제 좀 약간 거친 말들을 좀 쓰셨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주위에 살고 계시는 일반 마을 분들이 좀 피해를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게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추경 여야 협상 상황하고요. 전현직 대통령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몇몇 장면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자의 눈물은 무겁습니다. 무릇 지도자라면 쉽사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소리는 죽여도 이 터져나오는 눈물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영만리 타지에서 우리 광부들과 간호사를 만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고 신군부에 쫓겨 이 망명길에 올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광주 항쟁을 추도하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눈물은 무겁습니다. 얼마 전 북한 최고 지도자가 카메라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에게 후계자 수업을 해줬던 이 군부 인사의
빈소였습니다. 의외의 눈물에 그도 감정은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싶다가도 가난과 궁핍, 코로나에 쓰러져가는 주민들을 위해선 왜 눈물 한 번 안 흘리는 건지 의아해집니다. 돌이켜보니 그는 눈물을 흘릴 때 더 잔혹했습니다.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울고 있었고 형 김정남을 독살할 때도 믿기지는 않지만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빈소에서 흘린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우리가 그의 친서 한 장에 사랑하는 남녘 동포 이 한마디에 울고 웃는 사이 도발의 수위는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시진핑과 푸틴의 뒤에서 핵실험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줄 것은 국민을 위해 기꺼이 흘릴 피, 땀, 그리고 눈물뿐이라던 윈스턴 처칠. 김정은의 피, 땀, 그리고 눈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 열린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100년상 아주 겹경사가 전해졌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그래요. 자 배우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을 받았고요.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하재근 문화평론가를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칸 영화제가 3년 만에 제대로 열렸지 않습니까? 네. 이번 영화제에서 한국 작품들이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면서 일단 현재 분위기를 좀 알려주시죠. 한국 영화가 5편이나 이번에 초청이 된 거예요. 5편이나, 네. 5편 중에서 경쟁 부분에 초청이 된 게 2편인데 네. 그게 헤어질 결심하고 브로커거든요. 아, 네. 근데 두 작품에 대해서 호평이 많이 나왔고 특히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는 그 해외 외신들이 굉장히 호평을 많이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비경쟁 부분에 초청된 작품 중에서도 이정재 씨가 감독으로 이번에 변신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헌트. 네. 헌트 이 작품이 초청이 됐는데 바로 이게 이번에 칸 영화제가 자신들의 흥행을 위해서 영화제 초반에 배치한 2개의 작품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네. 하나가 톰 크루즈 신작, 네. 또 하나가 이정재 신작. 네. 그럴 정도로 국제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영화라든가 이정재 씨가 높게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네. 이정재 씨 칸 영화제 초기에 포토존 행사를 했는데 네. 그때 해외 외신 기자들이 이정재 씨 딱 만나가지고 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거든요. 어허, 한국말로. 네. 한국말로. 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국 기자가 헐리우드 스타한테 영어로 인사하는 건 봤어도 네. 외국 기자가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인사하는 거는 거의 뭐 보기 드문 경우였는데 이번에 그 칸 영화제를 통해서도 한국의 위상 또 한국 영화의 위상 이게 옛날과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오징어 게임이 키운 또 이정재, 월드클래스 이정재, 월클 배우 이정재, 헌트. 아니 예고편만 봐도 재밌긴 하던데. 자, 송강호 이 배우 송강호 씨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주연상을 탔습니다. 소감 들어봐야겠죠? 가시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해준 우리 강동원, 이지은, 이주영 배우, 배두나 씨에게 깊은 감사와 이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객석에 있는 이 박찬욱 감독의 저거 이후에 바로 박찬욱 감독이 아마 감독상 이제 호명이 됐을 텐데 송강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7번째나 칸에 초청된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오늘이었군요. 그렇죠. 송강호 씨가 연기로 초청된 게 7번째고 네. 중간에 심사위원도 했거든요. 심사위원이었죠. 총 8번 칸 영화제를 갔는데 작년에 심사위원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오랜 세월이 그러니까 90년대 말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20몇 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칸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칸 영화제 측에서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죠. 네. 왜 송강호 씨한테 상이 안 간 거냐. 스스로도 굉장히 이상했을 것이고 그건 아마도 한국 영화가 그동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 같은 영화에서 상을 몰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심사위원 대상이라든가 심사위원상이라든가 이런 상을 영화에 주려다 보니까 연기상을 못 줬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송강호 씨가 상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였고 누구한테 상을 주느냐가
그 영화제의 위상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칸 영화제 측에서 송강호 씨한테 상을 줘야 우리 위신이 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상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배우 송강호 씨가 열연을 통해서 이제 상을 거머쥔 영화는 브로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일단 일본 감독의 영화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싫어하는 감독으로 유명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일본의 안 좋은 점을 들춘다라고 해서 그렇군요. 이분이 2018년에 칸 영화제 대상을 받았거든요. 당시 아베 총리가 그 축전을 안 보낸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고 뒤늦게 보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논란이 많았군요. 어쨌든 그렇게 문제적인 감독이고 국제적으로 입지가 있는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면 어디에서건 자기가 맘만 먹으면 영화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게 놀라운 거고 이거는 그만큼 한국의 영화 제작진이라든가 영화 배우들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거장이 한국에 와서 송강호 씨를 캐스팅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건데 요번에 이 작품이 송강호, 아이유, 강동원 이지은 씨 이런 분들 나와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그 현지에서 레드카펫 행사하는데 아이유 씨가 딱 나타나니까 서양 사람들이 아이유 씨 CD를 들고 나타나서 현장에서 환호하는 그렇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요번에 이 작품을 통해서 마침내 송강호 씨가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송강호 씨 단독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공동 2명의 주연이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요. 감독상의 영예를 어제 안았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안았습니다. 자, 소감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 질병을 이겨낼 희망과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영화도 우리 영화인들도 영화관을 지키면서 영화를 영원히 지켜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해일 그리고 당웨이 이 두 사람에게 보내는 저의 사랑은 말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런 소감을 들으면 배우로서는 어떤 느낌이 들지 저는 좀 궁금한데 지금 보니까 해외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황금종려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독상 받아서 오히려 아쉽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요. 황금종려상이 이제 대상인데 황금종려상을 예측한 해외 외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 칸 영화제 경쟁 작품 중에서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의 작품이 평점 최고점이 나온 거예요. 현지에서. 그러니까 물론 평점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상을 받으란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고 영국의 가디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헤어질 결심이 매혹적이다. 시각적으로. 눈을 뗄 수가 없다. 미장센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것이 알프레드 히치콕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까 스릴러로서의 재미도 있다. 라고 하면서 황금 종려상이 매우 유력하다고 봤었는데 근데 이제 감독상이 돼가지고 이거는 그 심사위원단이 심사하기 나름이니까 만약에 이번에 심사위원단이 영국의 가디언지 같은 그런 쪽에서 심사를 했으면 황금종려상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감독상도 대단한 거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번에 박찬욱 감독이 지난번에 그 이 심사위원 대상, 심사위원상을 이미 받았었는데 또다시 감독상을 받으면서 이분이 칸의 남자, 칸의 감독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뺏기기 싫습니다. 대한민국의 감독으로. 지금 이번 칸 영화제에서 2개의 상을 수상한 것은 우리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축하한다라는 축전의 메시지를 보냈죠. 네,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동시에 2개의 상을 받은 게 처음 있는 일이고 그동안 기생충에서 우리가 굉장히 기뻐했었는데 기생충 이후에 한국 영화가 기세가 한풀 꺾이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거에 그걸 만회하면서 상이 2개로 불어났으니까 굉장히 이거는 경축할 만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도 그 박찬욱 감독하고 송강호 씨한테 각각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 그래도 아베 총리 그 얘기보다는 빨리 보내서 다행입니다. 지금 보면 배우 이정재 씨 얘기 저희가 좀 나눠봤었는데요. 이 헌트라는 영화가 굉장히 그 현지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레드카펫에서도 그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는데 우선 인터뷰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연출로서 처음 오게 됐고. Tout à fait, en tant que Yeah, absolutely. As a director, it's my first time. 시사라서. En plus, c'est vraiment une avant-première mondiale pour moi. Donc 한국의 정말로 훌륭하고 재밌고 감동적인 컨텐츠들이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성 씨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지금서부터 더 열심히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남자가 봐도 멋있는 두 배우가 저렇게 서 있으니까 저는 정말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제 얼굴이. 좀 어떻습니까? 헌트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매진됐다면서요, 현장에서도? 예, 지금 줄줄이 현장에서도 매진됐고 그리고 기립박수가 7분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보통 5분 정도까지는 뭐 예의상 쳐줄 때도 있다고 하지만 7분 정도까지 간 것은 상당히 진심이 담긴 박수가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정재 씨는 워낙에 세계적인 스타이기 때문에 네. 프랑스 현지에서도 거의 뭐 5걸음 갈 때마다 한 번씩 누군가가 나타나서 사인을 요청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네. 정우성 씨랑 함께 걸어가는데 정우성 씨가 그 사진 찍어주는 역할을 했다. 평생 처음으로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외신 기자들도 워낙에 이 두 사람을 많이 하니까 이 두 사람이 현지에서 뭘 어떻게 할 때마다 그 환호상이 터져 나왔다고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군요. 예. 네. 그리고 헌트가 이정재 씨가 감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정재 씨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초청한 건가라고도 일각에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영화 자체가 뛰어나다, 재밌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우리나라 관객들도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칸에서 전해진 반가운 소식으로 조금은 침체됐던 한국 영화계가 좀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한국 영화계가 그 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상화의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범죄도시 2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물리면서 지금 칸 영화제에서 상이 2개나 나타났고 그리고 헌트도 상업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 연속해서 흥행 대박이 터지면서 한국 영화계가 올 여름에는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관 가서 빨리 팝콘 냄새가 맡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순서로 모처럼 전해진 한국 영화계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고요.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지하철 9호선과 우이신선설, 신림선이 평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 이동 수요가 늘면서 2년여 만에 심야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31일 그룹 방탄소년단 BTS를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백악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아시아계 증오 범죄와 차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이번 주 목요일 브라질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네이마르와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에 오른 손흥민의 이 맞대결 성사 소식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통계청은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5%대를 기록할지 주목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긴 하죠. 홍앵커 오늘 보니까 아침 공기가 굉장히 선선했습니다. 낮에는 어떻습니까? 덥죠. 덥습니까? 덥습니다. 한낮에 서울 29도고요. 강릉 30도, 대전 31도까지 올라서 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이 초여름 더위에 비 소식이라서 조금 반가운데 그럼 비가 어디에 내리는 겁니까? 네, 아침에 제주도 이미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5에서 40mm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밤에는 남부 곳곳으로도 빗방울이 확대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는 5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벌써 6월이 되는 이건 주간인데 날씨도 한번 종합해 주세요. 네, 월요일이 내일 새벽에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출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비가 내린 뒤에는 더위가 반짝 꺾이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기온은 오를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방송 중에 한 패널이 이 개항을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오차 범인의 결과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데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